올해 46된 인테리어 설비 일하면서 먹고 사는 그냥 평범한 가장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몸이야 박살나게 힘들지만 그래도 내 처자식 밥은 안 굶긴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죠. 그런데 요즘 따라 집안 분위기가 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명절 앞두고는 유독 더 그랬고요. 명절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녹초가 돼서 들어왔더니 집구석이 엉망이었습니다. 아내는 거실 바닥에 대자로 뻗어 있고 짐가방은 싸다 말았는지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더군요. 평소 같으면 벌써 짐 다 챙기고 음식 장만하느라 정신없었을 사람인데 이게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작업복도 안 벗고 소파에 주저앉아서 아내를 툭툭 쳤습니다. 여보, 짐 아직 안 쌌어? 내일 새벽 6시에는 출발해야 길 안 막힌다니까. 당신 요즘 왜 이렇게 게을러졌어? 제 말에 아내가 눈을 감은 채로 힘들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보니까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하얗고 입술도 바짝 말라있더라고요. 마트에서 종일 서서 일하는 사람이라 다리도 자주 붓고 피곤해하긴 했지만 이번엔 좀 심하다 싶었습니다. 아내가 침을 꼴깍 삼키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 명절은 진짜 안 가면 안 될까? 몸이 너무 무거워. 열도 좀 있는 것 같고. 가슴이 자꾸 뛰어서 숨이 잘 안 쉬어져. 갱년기라 그런가 봐. 이번 한 번만 당신 혼자 가면 안 돼? 그 소리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갱년기니 뭐니 하는 소리가 벌써 몇 달째였거든요. 여자들 나이 먹으면 다 겪는 거라는데 유독 내 아내만 유난스럽게 생색내는 것 같아 짜증이 확 났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명절에 며느리 안 오면 우리 집안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 엄마가 당신 안 오면 내 등짝을 가만두겠냐고. 그리고 소희도 내일 애들 데리고 온다는데 올 게 없으면 소희는 또 뭐라 그러겠어. 제 말에 아내 눈가가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시돋친 말들을 뱉어냈습니다. 우리 엄마 평생 나 하나 보고 고생하신 분이야. 명절에 자식들이랑 손주들 모이는 거 하나 낙으로 사시는데 당신이 좀 참으면 안 돼? 장인어른 생각도 좀 해봐. 당신이 시댁 안 가서 이혼하니 많이 하는 소리 들으면 장인어른 기분이 좋으시겠냐고. 당신이 참고 가야 집안이 조용한 거야.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열려있는 가방만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좀 멍해 보여서 순간 마음이 좀 찜찜하긴 했지만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명절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며느리가 좀 고생하고 남편은 중간에서 체면 세워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내 말 듣고 있지? 약 먹고 일찍 자. 내일 아침에 깨워줄게. 우리 엄마 기분 좀 맞춰주고 소희랑도 잘 지내는 게 당신 역할이야. 알았지? 전 그렇게 쏘아붙여놓고는 그냥 거실 TV를 켰습니다. 아내는 다시 힘없이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더라고요. 냉장고에서 약봉투 뜯는 소리가 들렸지만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평소처럼 시댁 가서 전 부치고 설거지할 텐데 잠깐 투정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아내가 얼마나 깊게 한숨을 쉬고 있었는지 전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습니다. 명절 당일 오전 10시쯤에 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집안에 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고 그 사이로 어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지금 몇 시인데 이제야 기어들어오니? 며느리라는 게 아주 상전이 다 됐구나. 어머니는 인사를 하는 아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손가락질부터 하셨습니다. 밤새 몸살 때문에 헬쑥해진 아내 모습 같은 건 어머니 눈엔 아예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힘없이 인사를 하니까 어머니는 옆에 있던 낡은 앞치마를 아내 쪽으로 툭 던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사할 시간 있으면 얼른 손부터 씻고 주방으로 들어가.
저기 쌓인 나물들 안 보여? 저걸 오늘 안에 다 묻혀야 제사를 지낼 거 아니냐? 너 기다리느라 내가 아주 숨이 넘어갈 뻔했다. 거실 소파에는 여동생 소희가 대자로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도 같이 제사 지내야 하는 집구석 씻구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귤이나 까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방으로 들어가는 아내를 힐끗 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엔 좀 늦었네? 우리 애들이 배고프다고 아침부터 난리야. 나물은 나중에 하고 전부터 좀 부쳐주면 안 돼? 나 배고픈 건 참겠는데 우리 애들 굶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네. 얼른 전부터 좀 해줘. 응? 나는 요리 잘 못하잖아. 그때 저는 그 상황에서도 아내 편을 들긴커녕 오히려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여보. 당신이 소희보다 요리도 잘하고 손도 빠르잖아. 얼른 들어가서 어머니 좀 도와드려. 소희네 애들도 배고프다는데 전 몇 장 부치는 게 뭐 어렵다고 그래. 괜히 명절 아침부터 어머니 기분 망치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솜씨 좀 보여줘봐. 제 말에 아내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지만 저는 또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거실에 앉아서 매제랑 술이나 한잔할 생각뿐이었죠. 주방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커다란 대야에는 다듬어야 할 나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솥들이 계속 끓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좁은 주방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나물을 씻는 아내 뒷모습을 보면서도 전 그냥 거실 TV 소리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뒤따라 주방으로 들어온 어머니가 나물을 무치는 아내 손길을 보더니 다시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고 그게 나물 무치는 손이냐? 아주 성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 사돈 댁에서는 명절 음식을 이따위로 가르치더냐?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친정이 변변치 못하니 애 교육도 이 모양이지. 이래서 내가 처음에 결혼 반대한 거야. 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에 아내 손이 딱 멈췄습니다. 친정 부모님 얘기까지 나오니까 아내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죠. 하여간 못 배운 집안 자식들은 티가 난다니까. 명절에 늦는 것도 모자라 음식하는 꼴 좀 봐라. 내 아들이 아까워서 정말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네. 야, 그건 그렇게 무치는 게 아니라고 했지? 소금 더 넣으라고? 옆에서 듣던 여동생도 주방 입구까지 와서 한마디 보탰습니다. 어머 엄마, 올케 친정은 제사도 제대로 안 지낸다며? 그러니 뭘 알겠어? 올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 엄마가 다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 그나저나 저는 언제 다 붙여? 우리 애들 배고파서 난린데 빨리빨리 좀 해줘.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저 주방 쪽을 향해 대수롭지 않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은주도 지금 힘들어서 그래요. 여보, 당신도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좀 해. 엄마 화나시게 하지 말고 얼른 맛있게 좀 무쳐봐. 당신 자꾸 이러면 나도 어머니 앞에서 체면이 안 서잖아. 시간은 어느덧 오후 1시가 다 돼갔고 주방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는 땀범벅이 된 채로 쉬지 않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볶았습니다. 기름 냄새 때문에 속이 울렁거리는지 가끔 헛구역질을 하면서도 아내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여동생의 입은 쉴 줄을 몰랐습니다. 야, 간이 이게 뭐냐? 넌 혀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아니면 우리 집안 무시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씨, 내 팔자야. 며느리 하나 잘 얻었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어머니는 아예 주방 바닥에 앉아서 아내가 부친 전을 하나하나 들춰보며 모양이 안 예쁘다느니 색깔이 너무 진하다느니 하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여동생은 옆에서 휴대폰으로 명품 가방 사진을 보며 어머니와 수다를 떨었죠. 엄마, 이번에 친구가 이거 샀다는데 진짜 예쁘지? 나도 하나 갖고 싶다. 올땐 좋겠어. 마트에서 일하니까 이런 거 관심 없어도 돼서. 그치? 일하느라 꾸밀 시간도 없을 텐데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
아내는 대답 한마디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주방에서 들리는 칼질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가 그냥 평소처럼 꾹 참고 넘어갈 줄로만 알았습니다. 오후 2시쯤 되니까 주방 바닥은 이미 물기랑 기름기로 엉망이 됐고 아내 앞치마는 얼룩덜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내가 무친 나물을 한 젓가락 먹어보더니 인상을 팍 쓰며 싱크대에 뱉어버리셨습니다. 안 되겠다. 이거 다 버리고 다시 무쳐. 소금기가 하나도 없잖아. 너 진짜 일부러 이러는 거지? 시어머니 골탕 먹이려고 작정한 거지? 네 친정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더냐? 어? 아내 고개가 점점 더 아래로 숙여졌습니다. 아내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걸 거실에서 힐끗 보긴 했지만 그냥 술 기운을 빌려 대충 넘기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엄마 적당히 하세요. 여보, 당신도 엄마가 다시 하라면 다시 해야지 왜 가만히 있어. 얼른 다시 묻혀서 가져와. 제 독촉에 아내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나물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내 속이 이미 얼마나 상했는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저랑 매제가 웃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주방에서 아내는 소리 없이 그 상황을 다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의 호통 소리에 묻혀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탓에 점심은 대충 때우고 어느덧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허리 한번 못 펴고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꽉 찼더라고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에 전이랑 나물까지 평소보다 훨씬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문제였어요. 어머니 댁 식탁이 6인용이라지만 이것저것 올려둔 게 많아서 좁았거든요. 여동생네 식구 넷이 저랑 어머니까지 앉으니까 아내가 끼어들 자리는 아예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갈비 좋은 놈으로 준비했다. 소희 너도 많이 먹어라 하시면서 갈비도 얹어주시고 아주 좋아하셨죠. 정작 주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뒷정리하는 아내한테는 앉아서 먹으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하셨습니다. 그날 여동생네 식구들 입에 고기 들어가는 것만 흐뭇하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동생도 아내 고생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남편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오빠, 이번 갈비 진짜 잘 됐다. 여보도 이것 좀 먹고 힘내. 하면서 상전처럼 앉아 고기만 집어먹었죠. 저는 그 사이에 갈비 맛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트 일 끝나고 틈틈이 배운 요리 솜씨가 확실히 좋긴 하더라고요. 제가 요리를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어깨가 으쓱해져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고 봐, 내가 우리 아내 손만 끝내준다고 했지. 매제 많이 들게 하면서 생색을 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주방 쪽을 봤는데 아내가 싱크대 앞에 서서 찬물에 밥을 말아 먹고 있더라고요. 아까 어머니가 간이 안 맞는다며 다시 무치라고 했던 그 나물들을 반찬 삼았어요. 새밥이 한 솥이나 있는데 식구들 퍼주고 남은 누런 찬밥을 대충 긁어 모아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좀 안쓰럽긴 했지만 자리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에는 원래 며느리들이 나중에 먹는 게 예의라고 여겼던 거죠. 그때 제가 갈비 양념에 밥을 더 비벼 먹고 싶어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여기 갈비 국물 좀 더 줘. 양념에 밥 좀 비벼 먹게. 국도 남았으면 좀 더 퍼오고. 아내는 밥을 채 삼키지도 못하고 주방에서 달려나왔습니다. 땀 때문에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엉망이었는데 저는 그냥 제 밥그릇만 내밀었습니다. 국물 좀 넉넉히 가져와 라고 하자 매제도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는 무거운 냄비를 다시 들어 국물을 퍼날랐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도 너도 좀 앉아라 하는 대신 일을 더 시키셨습니다. 애미야, 물 좀 더 가져와라. 소희가 물을 찾네. 수저통에서 젓가락도 하나 더 가져오고. 아내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면서 주방이랑 거실을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솔직히 저는 갈비가 맛있으니까 그냥 정신이 그쪽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주방 한쪽에서 어떤 표정으로 찬밥을 삼키고 있는지 그런 건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명절 기분은 저랑 제 가족들만 냈던 거고 아내한텐 그냥 끝없는 일만 남겨진 시간이었다는 걸 전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가 끝나고 배불리 갈비를 뜯은 매제랑 여동생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며 깔깔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이쑤시개로 치아를 쑤시며 만족스러운 듯 트림을 크게 내뱉으셨죠. 조카들은 거실 바닥에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며 뛰어다녔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이제야 명절답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겐 휴식 같은 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가득 쌓인 빈 그릇이랑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건 당연히 아내 몫이었으니까요. 아내는 굽은 허리를 두드려가며 주방과 거실을 수십 번 오갔습니다. 아까 찬물을 마시고 체했는지 아내 안색은 정말 안 좋았고 걷는 것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TV만 보던 어머니가 갑자기 주방 쪽을 향해 소리를 치셨습니다. 에미야, 입이 좀 심심하구나. 저기 베란다에 있는 박스에서 사과 좀 더 꺼내서 깎아와라. 주방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다가 겨우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 목소리는 이미 다 쉬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너무 어지러워서 그런데 과일은 좀 나중에 먹으면 안 될까요? 아니면 아가씨가 좀 깎으면 좋겠는데. 저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요. 아내의 그 한마디에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쥐고 있던 이쑤시개를 바닥에 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마침 입안에 아까 먹다 남은 사과 조각을 씹고 계셨는데 흥분하셨는지 입가에 침까지 튀겨가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시어미가 하는 말이 말 같지 않니? 어디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대답이야? 명절에 음식 몇 가지 했다고 유세 부리는 거냐? 다른 집 며느리들은 제사상 2번도 차린다는데 넌 겨우 이거 해놓고 어디서 생색이야? 저는 당황해서 어머니와 아내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내 표정이 평소랑 다르게 아주 차가웠거든요. 저는 상황을 넘겨보겠다고 다시 눈치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여보, 엄마 말씀이 맞잖아. 과일 깎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그래. 당신 원래 과일 예쁘게 잘 깎잖아. 얼른 깎아와서 분위기 망치지 말고 좋게 하자, 응? 제 말에 아내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내 반응이 더 기가 막히셨는지 아예 아내 코앞까지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치셨습니다. 야, 너 지금 눈을 왜 그렇게 떠? 네 친정엄마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눈부라리라고 가르쳤어? 못 배운 티 좀 내지 마라. 정말 귀한 내 아들한테까지 이게 어디서 대들어? 어머니는 분이 안 풀리시는지 입안에 있던 사과 조각을 쩝쩝거리며 씹으면서 계속 험한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내 얼굴에 대고 어디서 말대답이야! 하고 고함을 치는 순간 어머니 입안에 있던 사과 껍질 조각이 아내 눈 밑 뺨으로 툭 하고 튀어나간 겁니다. 아내 얼굴에 어머니 침이랑 섞인 지저분한 사과 껍질이 달라붙었습니다. 누가 봐도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미안해하긴커녕 오히려 얼굴을 찌푸리며 퇴하고 침을 뱉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재수 없으려니까 별일이 다 있네. 네가 하도 독한 눈으로 쳐다보니까 내 입에서 껍질까지 튀어나온 거 아니냐? 하여간 복 없는 게 들어와서 집안 분위기 다 조지는구나. 여동생은 그 와중에 웃음을 참지 못해 몰래 낄낄거렸고 저는 당황해서 아내에게 손수건을 건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그 사과 껍질을 손으로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더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재수가 없다고요? 복이 없다고요? 아내의 웃음소리에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저까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거실 한복판에 차려져 있던 다과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왜 그래? 일단 진정해봐. 제가 아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상 양 끝을 잡더니 그대로 힘껏 들어올려 거실 바닥으로 뒤엎어버렸습니다. 과당탕!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음식들이 거실 여기저기 튀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아내는 그 난장판이 된 거실 한가운데 서서 어머니를 똑바로 노려보며 날카로운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이 집 종년이에요? 알아서 쳐 드세요. 12년 동안 내가 당신들 뒤치다거리 다 해줬으니까 이제 사과를 깎아 먹든 밥상을 차려 먹든 당신들끼리 다 알아서 하라고요. 그 말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거실을 울렸습니다. 아내는 멍하니 서 있는 저를 향해서도 침을 뱉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아. 네 엄마, 네 동생이 나 사람 취급 안 할 때 넌 갈비나 뜯고 있었지? 너 같은 놈이랑 더는 한 공간에서 숨도 쉬기 싫어. 우린 끝이야. 아내는 그 길로 자기 가방 하나만 챙겨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현관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들었지만 저희 중 누구도 아내를 잡으러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저 미친년 잡아라! 하고 소리를 지르셨고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엉망이 된 거실을 보며 그저 넋이 나간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소리 지르고 나간 뒤에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닌 다시 비명을 지르면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성우야, 저 미친년 잡아라. 어디서 시어머니 면전에 밥상을 엎어?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여동생도 기가 차다는 듯이 제 옷소매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오빠, 올케 진짜 미쳤나봐. 내 옷에 음식물 튄 거 안 보여? 이게 얼마짜린데 당장 가서 잡아와서 무릎 꿇려. 가족들이 옆에서 난리를 치니까 그제야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안 내던 아내가 저런 짓을 했다는 사실보다 제 체면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신발을 대충 구겨 신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차 시동을 걸고 골목 끝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감히 우리 집안을 이 꼴로 만들고 도망을 가나 싶었습니다. 배신감이 들어서 손이 다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바로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래는 성격이 대쪽 같은 분이라 조심스러웠는데 그땐 그런 거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더니 장인어른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서방인가?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억울함을 쏟아냈습니다. 아버님, 그 은주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명절날 시댁에서 밥상을 뒤엎고 저희 엄마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을 퍼붓고 도망을 갔어요. 제가 12년 동안 이 사람 성격 맞춰주며 살았는데 오늘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버님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장인어른의 차가운 목소리가 딱 한마디 들려왔습니다. 박서방, 지금 제정신인가? 아니 아버님,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은주가... 툭 하고 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겨버렸습니다.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쳐다봤지만 이미 통화는 종료된 상태였죠. 뭐? 전화를 그냥 끊어? 지금 장인어른도 날 무시하는 거야? 자존심에 불이 붙었습니다. 처가댁이 원래부터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본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장인어른 댁은 차로 겨우 1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제 차를 끌고 가버린 탓에 저는 분을 삭히며 큰 길까지 나가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명절 밤이라 택시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 길가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내내 속이 아주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겨우 잡아탄 택시 뒷좌석에서 저는 장인어른에게 퍼부을 말들을 곤란했습니다. 은주를 당장 끌어내라고, 시어머니 앞에 가서 빌게 하라고, 아니면 이혼도 불사하겠다고 소리칠 작정이었죠. 장인어른은 평생 시장에서 뼈가 굵은 상인회장 출신이라 동네에서 호랑이 어르신으로 불리던 분이었지만 그때 저에게는 그저 딸 잘못 키운 노인네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10분이란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짧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입구가 보이자마자 거칠게 택시에서 내려 단지 안으로 막 뛰어들어갔어요. 밤 8시 넘은 시간이라 그런지 구두 소리가 단지에 크게 울리더라고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도 못 참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가서 억울한 거 다 쏟아내겠다는 생각으로 배를 미친 듯이 눌러댔죠. 조금 있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마자 베란다 너머로 주차장에 세워진 제 차가 보이는데 그거 보니까 화가 다시 머리끝까지 치밀더라고요. 소파에는 장인어른이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 성격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내셨을 텐데 의외로 아주 차분하게 저를 맞이하셨어요. 그 옆에는 아내가 고개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고요. 장인어른 얼굴을 보자마자 신발도 안 벗고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세상에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소리 지르고 밥상을 뒤엎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아세요? 저 오늘 결판 지으러 왔습니다. 12년 동안 머슴처럼 일한 저를 지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이건 그냥 못 넘어갑니다. 제 고함에도 장인어른은 아무런 대꾸 없이 제 말을 듣고만 계셨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제 편을 들어주는 것인 줄로만 착각하고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목소리를 높였죠. 어머니가 과일 좀 깎으라고 한 게 무슨 죽을 죄입니까? 근데 상을 뒤엎으면서 내가 종년이냐 알아서 처먹어라 이런 소리를 내지르고 나갔다니까요. 이건 정말 폐륜입니다. 아버님도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사람 도리 강조하시던 분이잖아요. 당장 은주 끌어내서 저희 엄마 앞에 무릎 꿇려주세요. 안 그럼 저 이번 기회 이혼까지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내뱉으면 장인어른이 당황해서 제 손을 잡고 빌 줄 알았거든요. 장인어른은 그저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박서방 말이 맞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상 없는 건 큰일이지. 내 자식이 부족해서 사돈댁에 큰 폐를 끼쳤구만. 내가 가서 직접 사죄해야겠어. 장인어른의 순수한 대답에 저는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거봐라. 시장통에서 호랑이 어르신이라 불리면 뭐하냐. 자식 앞에서는 결국 쩔쩔매는 노인이구나 싶어 어깨가 으쓱해졌죠. 장인어른은 천천히 옷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빳빳한 외투를 걸치고 나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큼직한 검은색 가방 하나를 꺼내 드셨습니다. 가세 박서방, 내가 가서 결판을 내주겠네. 은주 너도 일어나라. 가서 사돈 어른께 직접 무릎 꿇고 빌어야지. 장인어른이 챙기신 그 가방은 꽤나 묵직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안에 우리 어머니께 드릴 값비싼 선물이나 사과용 물건들이 들어있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내의 팔을 잡아 이끄시며 가방끈을 고쳐쥐고 현관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을 제 차 조수석에 모시고 아내는 뒷좌석에 태운 채 승리자라도 된 양 집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창밖을 보며 가방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계셨죠. 그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지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전 앞으로 벌어질 통쾌한 상황만 머릿속으로 그리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시댁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 정적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진짜 어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가는 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마음이 아주 가벼웠고 기세등등했죠. 옆자리에 앉은 장인어른은
그 큼직한 검은 가방을 꼭 끌어안고 창밖만 보고 계셨고, 뒷좌석의 아내는 고개를 쳐박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소리 안 내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면서 슬쩍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걱정 마세요. 가셔서 저희 어머니한테 정중하게 사과 한마디만 하시면 어머니도 금방 풀리실 거예요. 은주도 이번 기회에 정신 좀 바짝 차려야 하고요. 제가 옆에서 잘 거들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 말에 장인어른은 대답 대신 가방끈만 더 꽉 쥐시더라고요. 평소 시장 상인의 일 보실 때처럼 호통을 치실 줄 알았는데 저렇게 기가 죽어 있는 걸 보니 정말 저를 무서워하나 싶어서 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저는 한술 더 떠서 아내한테 훈수까지 뒀어요. 당신도 들었지? 아버님이 당신 때문에 이 밤중에 이 고생하시는데 가서 무릎 꿇으라고 하면 꿇고 시키는 대로 다 해. 당신 하나 때문에 두 집안 어른들이 이게 무슨 난리야. 가서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빌어. 알았어? 아내는 제 말에 대답은커녕 고개도 안 들었습니다. 그냥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만 멍하니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그런 아내가 괘씸하면서도 이제 곧 어머니 발치에서 눈물을 쏟으며 용서를 빌 아내 모습을 생각하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혼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장인어른은 거실 바닥에 무릎 꿇고 사돈,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 기세에 아내를 호되게 혼내는 장면이요. 그럼 저는 중간에서 못 이기는 척 말리는 신용을 하면서 아내를 다시는 대들지 못하는 순종적인 여자로 길들일 계획이었습니다. 차는 어느덧 집 골목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다 왔다는 제 말에 장인어른은 천천히 안전벨트를 푸시더니 품에 안고 있던 가방을 다시 한번 고쳐주셨습니다. 아버님 다 왔습니다. 가시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아주 기세등등하게 앞장서서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현관으로 바로 안 가시고 대문 앞에서 딱 멈추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품에 안고 있던 그 커다란 검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무슨 한우 세트나 과일 상자라도 꺼내시는 줄 알고 기대하면서 가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장인어른 손에 들려나온 건 시장 행사 때나 쓰는 투박한 확성기 하나랑 종이 뭉치들이었어요. 아버님, 그게 뭡니까? 확성기는 왜 꺼내시는 거예요? 제 당황한 질문에도 장인어른은 대답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익숙한 솜씨로 확성기 전원을 켜시더라고요. 삑하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적막한 골목길을 찢어놨습니다. 그러더니 장인어른이 확성기를 입에 대고 시장 상인들을 호령하던 그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여기 이 집에 사는 최길자 여사가 며느리를 12년 동안 무보수 종년으로 부려먹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고약한 시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발바닥까지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장인어른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대문 앞에서 확성기로 동네가 떠나가라 방송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기세에 옆에 서 있던 아내가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는 줄만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내는 입을 틀어막고 끄끄거리면서 웃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점잠턴 아버지가 시장 상인회장 모드로 변신해서 시댁을 박살내는 광경이 기가 막히고도 통쾌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명절날에도 며느리 얼굴에 사과 껍질을 뱉어가며 모욕을 줬다는데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내 딸 은주가 12년 동안 이 집안 쓰레기 치우고 밥해 바친 일당만 따져도 아파트 한 채는 사겠소. 동네 사람들, 이 집 구경 좀 오시오.
장인어른은 그러면서 가방에서 전단지 뭉치를 한 움큼 꺼내더니 공중에 확 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전단지에는 12년 노예생활 정산하라, 사과 껍질 뱉은 최길자는 사죄하라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문구를 다 쓰셨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저는 그냥 황당해서 입을 벌리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골목집들의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담벼락 위로 이웃들이 고개를 내밀고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좀 진정하세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가 장인어른 팔을 잡고 확성기를 뺏으려고 했지만 평생 시장에서 물건 나르며 단련된 장인어른 팔뚝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저를 거칠게 밀쳐내고 다시 확성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박서방, 자네도 똑똑히 들어. 자네가 내 딸을 종처럼 부렸으니 나도 이제 사위 대접은 끝이다. 동네 사람들, 이 집 사위놈은 지 마누라가 찬밥 먹을 때 갈비 뜯으며 무시하던 놈입니다. 장인어른 목소리는 확성기를 타고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새 골목에는 구경 나온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전단지를 주워 읽으면서 우리 집 대문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거실에서 기세등등하게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랑 여동생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란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시어머니랑 시누이를 보면서 아까보다 더 크게, 이번엔 대놓고 소리를 내서 웃어버렸습니다. 12년 묵은 채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한 아주 시원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장인어른은 대문을 박차고 마당을 가로질러 거실로 들이닥치셨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시장통 한복판처럼 소란스러워졌죠. 장인어른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가방을 바닥에 쾅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돈 나오쇼! 내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산 사람이라 예의는 몰라도 사람 귀한 줄은 똑똑히 아는 사람이요. 엄마는 뒷목을 잡고 소파에 주저앉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니 사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밤중에 확성기를 들고 남의 집 앞에서 동네 창피하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요? 여동생도 제 뒤에 숨어서 악을 썼습니다. 맞아요. 우리 애들이 놀라서 울잖아요. 당장 안 나가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때 밖에서 마음을 가라앉힌 아내가 거실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장인어른 곁에 당당히 선 아내는 엄마와 여동생을 똑바로 쳐다봤죠. 그 서늘한 눈빛에 엄마는 움찔하며 입을 다물더라고요. 장인어른은 가방에서 아까 쓰다 남은 전단지 뭉치랑 굵은 매직을 꺼내 드셨습니다. 신고? 그래 해라. 나도 내 딸 종놈처럼 부려먹은 죄로 고소할 참이니까. 박서방, 자네도 똑똑히 봐라. 내 오늘 여기서 내 딸 일당 정산하고 갈 거니까. 장인어른은 거실 탁자 위에 전단지를 쫙 펼치더니 매직으로 숫자를 휘갈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수십 년간 외상장부를 적으시던 그 손길로 말이죠. 자, 어디 보자. 1년에 명절 2번, 제사 4번, 한 번 올 때마다 최소 이틀씩 중노동 시켰지. 하루 일당 요즘 시장 잡부도 15만 원은 받는데 내 딸 손맛 생각하면 20만 원은 줘야지. 자, 12년치 계산하면 이게 얼마야? 거기다 지난달에 우리 은주 몸살 났을 때도 불러다가 김장시켰다며? 그건 위험수당 붙여서 더블로 받아야겠네. 장인어른은 매직 냄새가 진동하는 그 종이를 엄마 발치에 툭 던지셨습니다. 이게 12년 동안 당신들이 내 딸한테 공짜로 시켜먹은 노동력 청구서요? 돈으로 줄 거요? 아니면 나랑 같이 경찰서 가서 노동 착취로 조사받을 거요? 어머닌 기가 차다는 듯 그 종이를 발로 차버리셨습니다.
사돈, 지금 제정신이세요? 며느리가 시댁 와서 음식하는 게 당연한 거지 무슨 돈을 달라는 겁니까? 그리고 지가 좋아서 한 거지 누가 시켰대요? 그 말에 가만히 있던 아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좋아서 했다고요? 어머니가 저희 친정 무시하며 소리 지를 때마다 성호 씨가 옆에서 참으라고 압박 줄 때마다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정말 모르세요? 아까 사과 껍질 제 얼굴에 뱉었을 때 어머니가 재수없다고 하셨죠? 저도 오늘 상 엎으면서 똑같이 느꼈어요. 12년 동안 이 집구석에서 썩은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재수없는 일이었다고요. 아내의 단호한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동생이 분위기를 바꿔보려 얄미운 입술을 달싹였죠. 옳게 말이 너무 심하네.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돈 얘기를 해? 사돈 어르신도 시장 상인 회장이라면서 너무 무식하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장인어른은 여동생을 무섭게 노려보며 확성기를 다시 꽉 쥐셨습니다. 무식? 그래, 나 무식하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 치면 내 자식 키운 사람이다. 근데 당신네들처럼 남의 귀한 딸 부려먹으면서 고마운 줄 모르는 것들보단 내가 훨씬 유식해. 너 아까 우리 은주한테 전부치라고 시키고 귤 까먹었다며? 네가 처먹은 귤값도 내가 청구서에 넣어주랴. 장인어른의 호통에 여동생은 겁에 질려 제 뒤로 완전히 숨어버렸습니다. 거실은 장인어른 목소리와 아내의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억울한 듯 눈물 흘리는 신용을 했지만 장인어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소파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으시며 저를 쏘아부셨죠. 그 눈빛에는 사위가 아니라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박서방, 자넨 내 딸이 집에서 찬밥 먹는 동안 갈비가 입으로 넘어가더냐? 자네 가족들이 내 딸을 하녀 부리듯 할 때 자네는 그 잘난 체면 차리느라 입국 닫고 있었다지. 자네 같은 놈을 사위라고 믿고 내 딸을 맡긴 게 천추의 한이다. 한이야. 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비웃듯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 같은 하얀 봉투였습니다. 아내가 탁자 위에 내려놓은 하얀 봉투를 보며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사과문 같은 걸 바랐던 제 기대는 아내가 입을 여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내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성우씨, 이거 이혼 서류야.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청구서까지 다 들었어. 당신이 내 일당 주겠다고? 아니, 법대로 제대로 정산받을 거야.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 이제 내 인생에서 영구 제명이야. 이혼이란 단어가 나오자마자 어머닌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셨습니다. 눈을 부라리며 아내에게 삿대질을 하셨죠. 은주야, 너 진짜 미쳤구나. 감히 어디서 시어머니 면전이 되고 이혼 소리를 꺼내? 네가 지금 누구 덕에 먹고 사는데? 12년 동안 우리 집안 덕에 호강하며 산 건 잊었냐? 마트에서 푼돈 벌어오는 건 내가 다 눈 감아주고 며느리 대접해줬더니 이제 와서 배은망덕하게 굴어? 어머니의 억지에 아내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대꾸했습니다. 호강요? 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이 집구석 뒤치다꺼리하고 명절마다 종년 취급받는 게 호강이면 어머니나 실컷 하세요. 전 이제 그만할래요. 아니, 진작 끝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미련했네요. 아내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한 저는 저도 모르게 다시 어머니 편을 들고 말았습니다. 아내 마음을 돌려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머니 앞에서 제 체면을 먼저 생각했던 거죠. 여보, 지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어머니가 좀 거칠게 말씀하셨어도 어른인데 어디서 그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일단 사과부터 드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가만히 계시던 장인어른이 갑자기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제 뺨을 있는 힘껏 후려치셨습니다. 쫙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휙 돌아갔고 입안에서는 피맛이 번졌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평생 물건 나르며 거친 사람 상대하던 장인어른의 손길은 정말 묵직하고 매서웠습니다. 자넨 정말 인간도 아니구나. 내 딸이 저런 모욕을 당하는데도 자넨 그저 자네 엄마 비위 맞추는 게 먼저인가? 12년 동안 내 딸이 이 집에서 썩어갈 때 자넨 뭘 했나? 체면? 효도? 자네가 한 건 효도가 아니라 내 딸을 제물로 바친 잔인한 짓이었어. 내 딸은 내가 데려가네. 다시는 내 딸 근처에 얼쩡거릴 생각 마라. 그땐 내 손에 확성기가 아니라 쇠 파이프가 들려있을 테니까. 장인어른은 아내 손을 꽉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하셨습니다. 아내는 뺨을 감싸쥐고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마지막으로 힐끗 보더니 조소 섞인 웃음을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제 12년 결혼 생활도 그렇게 닫혀버렸습니다. 장인어른은 진짜로 아내를 데리고 가버리셨고 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남겨졌습니다. 거실이랑 주방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아내가 마트 일 끝나고 와서도 틈틈이 치워줘서 깨끗했던 거였는데 딱 일주일 만에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폐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하고 녹초가 돼서 들어오면 예전엔 뜨거운 국이랑 반찬이 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실 한복판에 널브러진 빨래 뭉치랑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여서 곰팡이가 핀 설거지거리뿐이었습니다. 보다 못해서 고무장갑을 끼고 아내가 하던 일을 흉내라도 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엉망이었습니다. 세탁기를 돌려봤는데 아내가 빨아준 옷처럼 뽀송뽀송한 냄새는커녕 쉰내나는 옷들만 한가득 나왔습니다. 건조기 쓰는 법도 몰라서 거실에 대충 널었더니 집안 전체가 눅눅한 냄새로 진동을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식사 준비였습니다. 제가 고기 비계라면 질색하는 걸 아니까 아내는 늘 홍두깨 살 같은 살코기만 골라와서 기름기 하나 없이 요리해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고기를 다듬으려니까 그 미끌거리는 비계가 손에 닿는 것조차 소름이 돋아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채소 손질은 더 심각했습니다. 저는 버섯이나 양파처럼 물컹한 걸 정말 싫어하는데 아내는 그걸 제가 모르게 아주 잘게 다지거나 푹 익혀서 제 입맛에 딱 맞게 해줬던 거였습니다. 제가 직접 찌개를 끓여보니까 양파는 서걱거리고 당근은 설익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는 12년 동안 제 까탈스러운 식성 맞추느라 또 어머니랑 여동생의 끝없는 요구를 들어주느라 주방에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싱크대 밑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차서 벌레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늘 제가 퇴근하기 전에 이런 걸 다 치워뒀으니까 전 우리 집 쓰레기통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 나르는 것보다 주방 바닥에 튄 기름때 닦고 그릇 닦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손가락은 물에 불어서 쭈글쭈글해졌는데 어머니는 하루가 멀다고 전화를 걸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호야, 저녁은 먹었니? 그나저나 이제 제사 나물은 누가 하냐? 그 소리를 듣는데 아들 걱정이 아니라 자기 걱정만 하는 것 같아 속이 상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단순히 집안일이 힘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묵묵히 지탱해주던 기둥이 뽑혀나간 기분이었습니다. 명절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아내 하나 희생시켜서 만든 거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웃음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사과를 깎아 먹든 밥상을 차려 먹든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하던 그 외침이 텅 빈 집안에 계속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엉망이 된 주방 한복판에서 저는 처음으로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게 아내에 대한 참회인지 아니면 그냥 제 몸이 힘들어서 나오는 비명인지 저조차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이제 제 투정 받아줄 아내도 정성스러운 요리도 다시는 없을 거라는 잔인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 일주일이 넘게 지났는데 도저히 도장은 못 찍겠더라고요. 아내 없는 집구석은 그냥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누렸던 평화가 다 아내 눈물로 쌓아 올린 거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 현장 나가기 전에 아내가 있는 처가 아파트부터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서 열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벨 누르고 문 앞에 주저앉아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얼굴 좀 보여줘. 하고 빌어도 안에선 아무 소리도 안 들렸죠. 가끔 쓰레기 버리러 나오다 마주친 장모님은 자네 우리 딸 그만큼 고생시켰으면 됐지. 왜 또 나타나나? 우리 은주 이제야 겨우 잠 좀 자네. 제발 좀 가주게. 하시면서 저를 밀쳐내셨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제가 간 곳은 장인어른이 계신 시장이었습니다. 평생 시장 상인회장으로 호령하시던 분인데 제가 가도 눈길 한번 안 주시더라고요. 전 그냥 작업복 입은 채로 장인어른 가게 앞에 쌓인 무거운 생선 상자들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일로 단련된 몸이라 집 나르는 건 자신 있었지만 장인어른의 차가운 무관심을 견디는 게 세상 그 어떤 자재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버님, 제가 다 옮기겠습니다. 그냥 여기 앉아서 쉬세요. 제 말에 장인어른은 장화에 묻은 물기를 털어내면서 낮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자네가 여기서 이런다고 12년 세월이 보상될 것 같나? 우리 딸은 자네 어머니가 뱉은 사과 껍질보다 자네의 무관심에 더 숨이 막혔다더군. 시장 바닥 사람들도 자기 마누라 귀한 줄은 다 아는데 배운 자네가 왜 그랬나? 장인어른의 뼈 때리는 소리에 전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냥 묵묵히 시장 바닥 청소하고 장인어른 일손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밀크티를 샀습니다. 아내는 음료수라면 사족을 못 썼는데 특히 달콤한 밀크티 한 잔이면 하루 피로가 다 풀린다며 웃곤 했거든요. 그땐 그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유난이냐며 핀잔만 줬던 제 모습이 생각나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가 아파트 문고리에 밀크티 봉투를 걸어두면서 짧은 편지도 남겼습니다.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밀크티 사왔어.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봉투는 손도 안 댄 채 그대로 걸려 있거나 경비실에 맡겨져 있곤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사온 음식보다 제가 준 상처를 먼저 떠올리고 있었던 거겠죠. 12년 동안 쌓인 절망이 고작 며칠 노력한다고 닦일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매일같이 아파트 복도에 서서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가족들이 웃고 떠들던 우리 집 거실보다 지금 이 차가운 복도가 저한테 더 어울리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제가 무너뜨린 가정이 다시는 예전처럼 안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보름이 넘는 시간 동안 복도랑 시장 바닥을 구르며 매달린 끝에 드디어 장인어른 댁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어준 장인어른은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지만 예전처럼 저를 거칠게 밀어내진 않으셨어요. 저는 신발 벗을 겨를도 없이 거실 바닥에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소파에는 아내가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은주야, 정말 미안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멍청했는지 이제 알았어. 당신 없는 집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더라. 내가 다 바꿀게. 당신이 시키는 건 뭐든 다 할게. 제발 한 번만 믿어줘. 제 애절한 외침에도 아내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정적이 제 목을 조르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를 올려뒀습니다. 이혼 서류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 위에는 가사 노동 계약서라는 제목이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호 씨, 나도 무작정 이혼 도장 찍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죽어도 싫어. 다시 같이 살고 싶으면 이 계약서에 적힌 조건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만약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날로 우리 관계는 끝이야. 법적으로 효력 있게 공증까지 받을 거니까 잘 읽어보고 사인해. 저는 아내가 내민 계약서를 떨리는 손으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조항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사 노동은 반반씩 담당할 것, 특히 퇴근 후 설거지는 오롯이 제 몫으로 할 것,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조항은 명절과 제사 때 아내의 참석 의무를 완전히 없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 제사랑 명절 음식 당신이 다 해. 어머니가 부르시면 당신 혼자 가서 당신 엄마 수발 들어. 난 이제 그 집 제사상 근처에도 안 갈 거야. 그리고 내 친정 일에는 당신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야 해. 이 조건들 받아들일 수 있겠어? 장인어른이 옆에서 거들면서 묵직하게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박서방, 자네가 우리 딸 귀한 줄 모르면 나도 자네 사위 대접 안 하네. 이 계약서는 자네가 12년 동안 우리 딸에게 지운 짐을 이제야 제대로 나눠지는 최소한의 장치야. 억울하면 여기서 끝내고 내 딸이랑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당장 지장 찍게. 저는 더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고 아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싫었으니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 마지막 장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이 아내한테 넘어갔지만 오히려 마음 한구석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열심히 배워서 당신이 하라는 거 다 해줄게. 저는 아내의 발치를 붙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차가운 얼굴이었지만 제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는 손길에서 아주 작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런 저를 보며 혀를 차셨지만 가방에서 아내가 좋아하던 그 달콤한 음료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짐부터 챙기게.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니까 대신 명심해. 이번에도 우리 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그땐 시장 상인들 다 데리고 자네 집 쳐들어갈 테니까. 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손에는 아내가 내민 가사노동 계약서가 훈장처럼 들려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겠지만 이제야 비로소 제가 아내에게 졌던 빚을 갚을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에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시 추석 명절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아내 없이 혼자서 어머니 댁으로 향했죠. 예전 같으면 아내 손길로 가득했을 그 부엌에서 이제는 제가 앞치마 두르고 서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좁은 주방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뒤집개를 휘두르는데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기름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12년 동안 은주는 이 더러운 구석에서 어떻게 매번 수백 장의 전을 부쳐냈던 건지 이제야 그 무게가 실감이 났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머니가 명절인데 며느리 얼굴 보기 참 힘들다며 투덜대시고 여동생 소희는 오빠가 부친 전은 반은 탔다며 얄미운 소리를 해댔지만 전 묵묵히 뒤집개만 움직였습니다. 속으론 우라가 치밀기도 했지만 이게 제가 아내에게 졌던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기에 군소리 없이 밥상을 차리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까지 다 마쳤습니다. 땀범벅이 된 채로 어머니의 잔소리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 너머로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방에서 아내가 친구들이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번 여행은 어디로 갈지, 가서 뭘 먹을지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푸석하고 지쳐 보이던 아내 얼굴은 간데없고 생기 넘치는 얼굴과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내는 통화를 마치고 나오더니 주방 식탁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는 절 보고는 싱긋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홍두깨살로 만든 장조림이랑 정갈한 밑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계라면 질색하는 제 식성을 생각해서 아내가 마트 일로 바쁜 와중에도 고기를 일일이 다듬어 정성껏 만들어둔 거였죠. 깔끔하게 손질된 고기 한 점을 입에 넣는데 아내가 장을 보고 고기를 삶고 식혔을 그 시간들이 고스란히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아내는 제 거친 손을 슬쩍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어머니 잔소리 심하셨지? 그래도 당신이 약속 지켜주니까 내 마음이 한결 가볍네. 이건 당신 좋아하는 부위로만 만든 거니까 든든하게 먹어.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도 가방에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달콤한 밀크티를 꺼내 건넸죠. 아내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밀크티를 마셨고 우리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날 주방이 아닌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하루를 공유했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 전단지를 보여주며 비행기표가 얼마고 숙소는 어딘지 신나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전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내년 명절에는 나물을 좀 더 아삭하게 무쳐보겠다며 농담을 던졌더니 아내가 깔깔거리며 웃더군요. 비록 역할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인생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서 조금씩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떠오른 둥근 보름달을 보며 저는 아내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에 진짜 명절다운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